안녕하십니까. 신화경제연구소의 냉정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촌철살인 시간으로서 2024년부터 부동산 상승기 올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동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가 나왔죠. 집값 2024년도부터 상승세로 전환, 그러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전략 토론회를 했다고 해요. 국회에서 이현승 이제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였는데요. 이때 이 자리에서 김정래 주사년, 그러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이죠. 주택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요지가 1, 2년간 앞으로 조정과 보합 국면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뭐 내년 말까지 정도. 그 다음에 세제, 그리고 공시가격 정상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라는 이제 주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일단은 한 번씩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줄 친 것만 보면요. 이제 이분은 이제 향후 이제 내년 정도 아니면 뭐 내후년 초가 되겠죠. 1, 2년간 조정과 보합 국면을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셨는데요. 제가 어제 올려드린 그 영상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공교롭게. 저는 이 토론회가 이제 개최된지는 저는 그때 몰랐던 상태에서 이제 동영상을 찍었고요. 거의 비슷해요. 저가 작년에 저번 동영상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일부 다주택자 급매물, 즉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이제 한시적 배제죠. 내년 5월 9일까지.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매물들이 다소 1억 정도, 아니면 많게로는 한 2억 정도 싸게 나온 물건, 그죠? 그것 때문에 가격이 내린 것처럼 보인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폭락이 아니라 일정 부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너무 세죠. 그리고 이제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요새 금리 상승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또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여러 채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다소 내년까지는 조정을 보일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실장은 올해 빠른 금리 인상 등으로 경계 둔화가 예상되고, 양도세 한시 인하에 따른 매물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도 말씀을 일부 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말씀드릴 거냐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추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차피 미국과 한국은 기준금리 차이를 일정 부분 둬야 돼요. 두지 않으면 미국이 금리가 올라갈 때 한국에 있는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자본들이 미국의 어떤 이자 상승이죠. 금리 상승을 노리고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있는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미국보다 항상 우리가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 있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생기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미국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거의 0.7bp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올려서 지금 기준금리가 대략 한 1.75% 정도 되는데, 이제 왜냐면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율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전년 대비 아마 물가 상승률이 거의 8%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해야죠. 인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 현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말까지 아마 전망에 의하면 비둘기파들은 한 3.4%,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매파 성향이 강하신 이제 그런 연준 위원들은 3.8%까지 이제 그 기준금리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이제 신문지상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되는 내용인데, 보면은, 근데 그럼 이 금리가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이게 커 보이죠?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 그동안 저금리를,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가 1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좀 떨어지다 이렇게 저금리 상황을 보여왔기 때문에 불과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기준금리 3.8까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체감상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요, 실제 예전과 비교하면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2007년, 그러니까 2006년서부터 자 보십시오. 2004년서부터 꾸준히 올라갔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여기 커서를 잘 따라서 보시면, 그래서 2008년도 말까지 거의 기준금리가 5.2에서 5.3% 정도 구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락을 했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 미국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신용 경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가 난리가 났었죠. 경기가 하강하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적으로 0.25, 그죠? 1년 사이에 0.25까지 낮췄죠. 예. 그 현상이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역시 여기도 미국도 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5.2에서 5.3%까지 갔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이 올라봐야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내년에 3.8%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때 보면 그래도 격세지감이 나죠. 약 1.5% 정도. 이때가 훨씬 높았어요. 예전 2005년부터 2007년, 그러니까 2008년 요때까지가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996년부터 즉 2000년 초반까지 있죠. 이때는 버블이 굉장히 심했죠. 이때도 미국 경제나 한국 경제나 요때는 거의 기준금리가 6.65% 정도 했었던 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금리가 더 높았어요. 예. 그렇다고 부동산이 폭락을 했느냐? 아니죠. 예. 일정 부분 가격을 하락하면서 조정을 보였지만 미국 부동산이나 한국 부동산이나 어느 정도 시일이, 한국은 좀 그게 좀 굉장히 길었죠.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2016년 말서부터 서서히 상승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거 어제 보여드린 표죠.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 주택담보대출금리. 자, 그러면 이 표 마찬가지로 이제 이 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 링크를 이제 위에 보시는 링크를 보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거기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금리가 급등했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낮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금리와 아파트 가격은 거의 동조화 현상을 보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하고 조금 맥을 좀 달리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겠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아마 금리 격차를 감안하면 아마 내년 말까지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리 변동형 금리로 봤을 때는 아마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5%대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전에 4, 5년 전에 20년, 30년 원리금 대출 상한으로 해가지고 계약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변동금리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르죠. 근데 그때 가산금리를 굉장히 싼 걸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올 수도 있겠죠. 신용도에 따라서는 5%대까지.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분들은 이미 원리금 상한을 하면서 계속 그 대출에 대한 원금을 계속 줄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 금리보다 아마 아주 높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때 한참 금리가 올랐다가 이제 금리가 항상 오르는 시기 있었죠. 지금처럼. 그때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거래량은 폭감을 했어요. 예, 가격 급등기 플러스 금리 급등기. 당연히 가격이 급등하니까 금리도 올리겠죠. 요때 아파트 거래가 폭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도 요때보다는 굉장히 요때, 지금 현재 상황 계속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왔어요. 예.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까지 줄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요 2006년에서 8년 요 상황이죠. 요 상황과 지금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뭘 또 말씀하셨냐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주택가격 약세를 못치 못하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2023년이죠.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인플레가 단순히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아마 인플레, 가격 상승,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도 꾸준히 아마 아까 보신 바대로 전망치죠. 3.8%까지 뭐 아니면 뭐 조금 낮춘 3.4%까지 적어도 3%대는 기준금리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뭐 주택담보금리도 예, 적어도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한 5% 초중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매물 출하가 진정되고 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수요자의 구매 조급증도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예, 저는 이 말에 뭐 약간 동의를 하지만 또 약간 뭐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뭐가 됐든 간에 2024년 초까지는 아마 가격이 아마 약세. 그래도 뭐 대출금리 부담을 못 이기셔가지고 실거주자 중에서 매물로 내놓으신 분들이 간혹은 있을 거예요. 물론 내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주로 이제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인해서 또는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 양도세를 갖다 좀 덜 물기 위해서 뭐 매물로 많이 싸게 내놓겠죠. 그런 영향 때문에 왜 다주택자들이 그래도 15%는 되니까 그 15%가 또 내는 물건도 나름대로는 뭐 물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합세는 유지할 거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내후년 이제 24년 정도는 정리가 되고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내년에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러시아가 뭐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뭐 내년 이후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회의적인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이 뭐냐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회수한다는 게 그 테이퍼링이거든요. 미국의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후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이 있는 그 연도에는 여기다, 물론 이제 연준과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 정부와 연준을 간섭할 수는 없어요. 미국도 철저히 분립체계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선이 있는 기간에는 연준이, 금리를 함부로 인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2024년에는 금리가 인상되기보다는 아마 2023년까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아마 미리 땡겨가지고 아마 금리가 상승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2024년은 이런 것들이 조금 기준금리 인상이 좀 진정된, 인플레이도 진정되고 기준금리도 약간 진정될 수 있는, 인상이 진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계 경기와 국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 이거는 제가 뭐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도 하향 안정하죠. 다시 이제 점차적으로, 급격하게 못 내리겠지만 점차적으로 내릴 수 있겠죠. 왜? 예전에 2008년, 2009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신용경색 때문에 경기가 급냉을 했었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금을 풀어서라도 시장에 돈을 돌려서라도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는 급작스럽게 금리를 완화한 거고요. 아주 이제 순차적이 아니라, 근데 아마 내후년에 아마 순차적으로 또 금리가 완화돼서 아주 저금리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뭐 주택담보금리도 뭐 3%대 초반, 그 정도에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주택가격도 상승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분은 예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향후 5년간의 주택 수요가 관련해서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을 거 예측됐다. 그래서 뭐 연평균에 그 이후에는 향후 50만 가구가 수요 증가 예상되는데 아마 공급은 이보다 좀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정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고 공시가격 정상화를 통해서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래서 주택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는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야 되고, 제가 조금 이제 이거 좀 동의하는 부분이 다주택 중과 폐지를 기본 방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뭘 보냐면요. 약간 공급 측면을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2013년에서 2024년까지의 서울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준공에서 입주하는 예정 물량의 이제 어떤 추정치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지금이 22년이죠. 계속 줄고 있죠. 2024년 상당히 이거 신규 공급입니다. 이때는 둔촌주공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때 아마 둔촌주공이 아마 내년 정도면 입주할 거라고 이게 예측치가 가만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둔촌주공 보세요. 물론 사업은 저는 정상화 될 것을 기원하고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 16,300가구도 아마 이거 장담 못합니다. 이거 대폭적으로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려면 공급도 같이 늘어야 됩니다. 금리 하나만 가지고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거 저는 그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같이 모든 여건들이 하락을 위해서 모든 요건들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금리 하나만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 요인이 있는 거죠. 공급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 여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거 있죠? 자,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 물량의 29만 가구보다 훨씬 2만 가구가 더 많은 31만 6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이거 원래 정부가 계획할 때는 2025년 말로 예상했었어요. 입주 시기를.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토지 수용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및 문화재 유물 및 뭐 저기 하남 교산지구에는 뭐 맹종이 이슈가 있나 봐요. 그 보호 때문에 토지 보상도 좀 늦어지고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상들이 지금 인천 계양이나 하남 교산은 뭐 83% 완료는 됐다고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아직도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늦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토지 보상 후에 2주 철거하는데 1, 2년, 그 다음에 공사,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거 3년을 감안하면 이거는 이제 좀 빠르게 봤을 때 2026년 말이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면 2027년에서 2028년 정도 가야 입주 예상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또 지하철 같은 거 건립하면 여러분들 정상적인 기간 내에 완공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예, 늦어지면 늦어졌지 제가 빨리 완공되는 거 제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 1년 내지 길면 2년까지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아까 보셨을 때 2024년에는 이거였잖아요. 망가구 이하였잖아요. 이 현상이 2025년, 2026년 계속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계획을 나름대로 저는 찬성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공급 물량이 이렇게 늦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만이라도 조금씩 빨리 가야 된다. 공급을 빨리 늘려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가격 상승 여지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후서부터는 2024년부터는 저도 이분처럼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어떤 해법을 제시했죠. 30년 이상 아파트는 뭐 안전진단 면제하는 방안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거 찬성이에요. 찬성이고요. 근데 또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시기 있죠. 지금은 서울은 조합 설립 인가 시로 돼 있어요. 물론 예외 규정이 있지만 5년 거주 10년 보유 같은 그런 대표적인 예외 규정이 있지만 아마 이거 안전진단 이후로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서부터 뭐 거의 이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진단 이후로 아마 조합원지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재건축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핫 이슈죠.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동영상 하나 만들 건데 자, 이거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다는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물론 1기 신도시 재건축 빨리빨리 해서 수도권에 지금 3기 신도시처럼 대폭적으로 공급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를 저는 바라는 측면이 많아요. 그렇지만 1기 신도시는 제가 여기도 밝혔듯이 1990년대에 설계된 도시예요. 그래서 개별 아파트, 하나하나 아파트, 개별 아파트 재건축으로는 잘못하면 난개발되기가 쉬워요. 왜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990년대를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감안해서 교통이라든지 기반시설을 남대로 구축을 해놓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건축을 급작스럽게 했어요. 특히 개별로 해가지고 인구가 뭐 교통이 있잖아요. 차도 막히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인구가 폭증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가구수를 늘리면 인구가 증가가 되거든요. 1기 신도시에서.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1기 신도시 가면 그나마 조금 뭐 교통체증 현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나중에 가면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잠실 있죠. 잠실에 뭐 엘스라든지 리센츠라든지 옛날 잠실주공 1, 2, 3, 4단지를 다 재건축해서 만든 아파트 있죠. 그거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 저기
어디죠? 잠실 종합운동장 여기 있죠. 삼성역서부터 해가지고 저쪽 잠실역까지 그 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엄청 막히죠. 거기다 또 중앙차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가기에는 편하지만 실제 일반 자동차 모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막히고 짜증나실 거예요. 특히 러시아 시간에는 장난 아니겠죠. 아마 일기 신도시도 무분별하게 그냥 재건축하면 이 분명히 이거 난개발해서 또 교통체증부터 시작을 해서 기반시설 문제 이거 분명히 문제 터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서울 지역 아파트도 일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1990년대 초반 즉 1990년에서 1996년 정도 사이에 지은 아파트들 있죠. 용적률 대략 한 200에서 200 한 40~50%까지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250% 정도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봤을 때 재건축 사업성이 만약에 200%에서 200 한 20~30%는 추가 분담금 조금 더 내면 재건축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아파트들도 지금 30년 돼가는 아파트들 이미 30년 지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히려 서울에 재건축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게 오히려 논리상 그게 맞는 거죠. 일기 신도시 팍 늘리는 것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지방 도시와의 또 형평성 문제 이거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정치권들이 뭐냐면 균형 발전을 선호해요. 그러면 만약에 일기 신도시만 해준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일기 신도시 인구가 늘어나겠죠. 일기 신도시도 어차피 수도권이니까. 그러면 지방 의원들이 그거 바랄까요? 당연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있잖아요. 수도권 의원들 당연히 바라겠죠. 그러나 수도권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 의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과연 그럼 뭐냐? 거기에 인구를 늘리면 자꾸 지방으로부터 도시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바랄까요? 그거 굉장히 여러분들 좀 약간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도 이거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종합적인 이분이 쓴 것처럼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도시계획상, 교통 영향평가상 기반시설 측면에서 또는 아까 말한 그런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수도권의 인구를 지금 분산하는 차원에서 지금 자꾸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계획부터 입주까지 적어도 20년 이상 걸리는 서울의 뉴타운 정비 사업과 같은 맘먹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 좀 약간 뭐랄까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만든다니까 뭐 분당에 뭐 아파트 이거 투자하면 돈 됩니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장기간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아마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거의 20년 가까이 그거 묵혀 놓으셔야 돼요. 진짜 그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재가치를 받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좀 더 신중하게 거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지만 투자는요. 신중하게 가셔야 돼요. 신중하게. 자, 오늘 결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은 금리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은 있을 뿐이에요. 그 대신 전반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하면서 자산 가치가 같이 더불어 상승하고 소득도 늘어나고 또 부동산에 또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나잖아요. 오를 수 있는 데는 많이 오르고요. 앞으로는 차별화되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요. 해보면 거의 우상향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금리 상승해서 폭락한다? 그러면 지금 요 내려가는 그래프가 밑으로 꺼져 있어야죠. 근데 그건 잠시예요. 잠시고 아니면 자 어느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좀 많은 긴 조정기간 한 4~5년 이상의 조정기간은 거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때 부동산 매수자들의 심리, 부동산 참여자들의 심리와도 많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한 가지 요인, 두 가지 요인 가지고 보시면 잘못한 판단에 미스테이크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모 연구원이께서 이제 언론에 이제 제시하신 2024년부터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저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26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가 많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좀 긴 조정도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